여기서 운용을 못해서 고갈되는 게 아니고 제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게 주식, 국채, 대체 투자 이렇게 이제 자산을 나눠요. 네. 주식, 국채, 대체 투자로 나누고요. 그러면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최적의 이제 비중을 찾는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이걸 왜 아무도 모르냐면 네. 가장 자산 배분을 오래 하고 자산 배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연기금이에요. 글로벌 연기금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금 1,000조가 넘거든요. 그걸 자산 배분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뭐 호주, 캐나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국가들의 연기금들이 뭐 수백 조 이상의 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냐? 자산 배분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기금의 사례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네.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네. 어떤 연기금은 주식 비중이 좀 더 많고 어떤 연기금은 또 국채가 또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최고의 자산 배분 비중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연기금계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곳이 캐나다의 CPPI라는 곳, 미국의 캘퍼스 이런 곳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자산 배분을 보면 주식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국채권이랑 대체 투자 이렇게 거의 반반 정도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채 비중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중장기 목표를 이제 계속 발표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주식 비중 55%까지 늘린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채권과 대체 투자 이렇게 가져가고 해외 투자 비중도 60% 이상으로 높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희 여기서 힌트를 얻어보면 힌트를 얻어서 제가 이 마법의 연금 굴리기에서 이제 공개한 포트폴리오가 K 올레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주식을 50% 넣어요. 주식을 50% 넣고 그 다음에 국채 30%, 대체 투자 20%, 절반이 주식이죠. 이렇게 5대 3대 2 딱 나누고 그럼 이 50%의 주식을 어느 나라 주식 할 거냐. 네. 이게 또 이제 어려운 숙제잖아요. 네. 근데 미국을 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반대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네. 최근 10년 동안 너무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최근성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전 10년을 보면 2000년 초반부터 10년 동안은 미국 시장이 신흥국보다 연 10% 이상 안 좋았어요. 성과가.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미래에 미국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데 안 좋을 수도 있죠. 안 좋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식을 반반 하는 거예요. 선진국판, 신흥국판.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럼 선진국에서는 미국이 이제 대표니까 미국 주식 넣고 신흥국에서는 뭐 한국만 넣어도 되고 책에는 보시면 이제 한국, 중국, 인도를 넣었어요. 신흥국 중에서 이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나라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넣어가지고 절반이 주식 중에 절반은 선진국, 절반 신흥국 반반 나누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미국, 여기는 이제 한중, 인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채 같은 경우도 이제 국채 5대 3대 2라고 했잖아요. 30%의 국채를 미국, 한국을 반반씩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에 다른 신흥국 국채는 거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하기 좋은 요거를 반반 15%씩 들어가고 나머지 20%를 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달러는 어디 갔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달러가 이 안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 있냐면 미국 주식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요거를 환 노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환 노출이라는 것은 환율 변동하는 걸 안 없앴어요. 그래서 달러 투자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미국 국채도 넣었죠. 미국 국채도 환 노출로 들어가고 금도 환 노출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 포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이 50%, 해외 투자가 한 70% 이상이 돼요. 그리고 달러 투자가 5, 6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를 이제 제가 책에서 소개를 시켜 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잘 이제 버티고 안정성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국민연금은 네. 돈을 까먹지는 않습니까? 잘. 국민연금 굉장히 운용 잘해요. 아, 그래요? 네, 20몇 년 동안
5% 이상 연 수익률을 냈거든요. 오, 잘한다. 네,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연금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국민연금 제도가 있고,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요. 네. 네, 이제 모인 돈을 굴리는 요 팀은 잘하는 것 같고요. 어, 네, 결코 못하지 않고 있고, 근데 제도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 지금 연금 개혁을 하는 거는 이 제도에 문제가 많으니 기금이 고갈될 것 같으니 요걸 개혁해서 바꾸자는 거고, 물론 그 안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장치들도 이제 들어가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지 여기서 운용을 못해서 고갈되는 게 아니고 제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연금 쪽 전문가이시니까 네네.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된다고. 뭐 이게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어, 부담금을 늘린다, 네네네. 뭐 이거 엄청 딜레마인 것 같은데. 심플하죠. 이제 뭐 과거에 연금 제도를 잘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출산일 거라고 생각 못한 거죠. 아, 네, 저출산 고령화가 전혀 생각 못한 방향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뭐 고령화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출산도 아무리 노력하지만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국민연금을 고갈시키지 않으려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반대하죠. 네. 왜냐면 나중에 왜 나는 내가 냈는데 왜 이러냐, 약간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금 개혁 딱 2번밖에 안 했어요. 2번의 대통령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심플해요. 적게 받고, 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구조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걸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는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또 하나가 이제 나와 있는 안 중에 하나가 연금 운용하는 거. 요거 수익률을 1%만 더 높이자. 5%가 아니라 6%, 7%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안도 나왔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국민연금 운용하는데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네. 큰 틀에서 이걸 나누는 거를 하는데, 그걸 하는 거가 전문가 집단이 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노동자 대표, 음. 네, 그리고 차관들, 네, 그 기업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 운용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하는데, 이 금융 투자나 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어, 네,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인데 이거를 이번에 바꾸겠다고는 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되어 왔어요. 네,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죠. 왜냐하면 이 굉장히 장기 투자하는 연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투자를 결정하는 뭐 CIO라든지 국민연금의 이제 기금운용본부에 있는 사람들의 임기가 너무 짧아요. 네, 3년짜리 CEO가 이걸 어떻게 의사결정하겠어요. 네, 그런 문제들,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너무 짧은 문제들도 있고, 뭐 인건비도 너무 작게 세팅돼 있고 인력도 적고, 뭐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개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운영 쪽에서는 이런 안들을 냈어요. 근데 실제로 제도적인 부분, 얼마나 더 내야 되냐, 얼마나 늦게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연금개혁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년 총선 있잖아요. 네. 총선 때까지 안 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건드렸다가는 굉장히 이제 항상 반대하는 편이 생기거든요. 지금 받는 사람들 거 줄이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내게 하는 이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표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 좀 문제죠.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없애면 안 돼요? 국민연금 자체를. 국민연금 시스템을 없애면 네. 지금 나라의 근간이 많이 흔들릴 거라고 봐요. 아, 왜냐면 이제 아무도 노후 준비 안 하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노후 준비 안 해요. 네. 근데 국민연금조차 없다. 그러면 노후 빈곤율이 지금도 우리나라가 1등이거든요. 나중에 더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 이제 굶어 죽는 노인들이 바글바글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이제 사회적인 안정성, 최소한의 이제 인간적인 그런 상태? 왜냐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굶어 죽어.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개인한테 맡기면 아무도 안 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 해서 노후빈곤율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국민연금 안 낸 걸 내가 알아서 굴리겠다. 절대 안 굴려요. 절대 못 굴리고 노후 준비 안 해요. 최소한의 장치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기초연금 같은 걸 갖다 써버리는 게 문제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복지 정책으로 하는데 그럼 나라 정부 재원을 써야 되는데 국민연금 낸 사람 재원을 가지고 막 줘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정부 재원을 지금 국민연금에 한 푼도 안 넣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정부 재원 안 넣는 나라가. 아예 안 넣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넣는데 그건 기초연금 쪽에 들어가는 거고 국민연금에는 안 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자들이나 이제 연기금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내는 분들이 낸 보고서를 보면 뭐 운용 수익률도 올려야 되지만 정부 기금도 정부 재원도 지금부터 여기 넣어야 된다. 뭐 1%지 어느 정도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해야지 국민들한테만 자꾸 돈 더 내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반발이죠. 정부에서도 당연히 재원을 지출을 해야죠. 해외 사례를 맨날 얘기하는데 해외 사례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출하고 국민도 당연히 좀 더 내고 뭐 좀 늦게 받고 뭐 이런 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고갈시켜버리고 국민연금 안 낸다고 이제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안 내면 노후 준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네. 사적연금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분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겠죠. 심지어 저도 없네요. 연금 가입해놓은 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그렇잖아요. 건강보험료 내는 거 아깝다고 하는데 네. 건강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 반강제로 한 거거든요. 국민연금처럼.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프면 병원은 가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병원을 못 가잖아요. 아파도. 네, 그리고 뭐 무슨 맹장 수술하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내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뭐 필요하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처럼.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율이 1위입니까? OECD 1위고요. 뭐 43%라고 하는데 평균이 17, 8%밖에 안 돼요. 네. 압도적인 일입니다. 압도적인. 왜 그렇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과거까지 뭐 볼 수는 없는데 일단 현재 OECD 1위고 몇 년째 계속 1위고 노인 자살률 1위고 네. 뭐 이거 다 1위예요.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노후 생활이 풍족하고 행복하면 자살 좀 덜 할 거고. 네. 그리고 2050 몇 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령 국가가 돼요. 일본이 아니에요. 한국이야, 한국. 네. 일본은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네. 한국이 전 세계 최고령 국가가 돼요. 네. 이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잘 모르죠. 관심이 없으니까. 노후 준비 아무도 안 해요. 그냥 부자가 되려고 하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어차피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투자로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 1%밖에 안 될 거예요. 99%는 그냥 똑같아요. 네. 그나마 똑같으면 다행이죠. 거덜나지 않으면 다행이긴 한데. 까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네네네. 까먹지 않으면 다행이고, 실제로 뭐 2019년, 20년부터 이제 투자 시작하셔가지고 하신 분들 자기 계좌 보면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엔 자기 수익이 잘 나왔다. 근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 수익이 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나는 지금 투자를 해도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TV에 나와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 상황 보고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투자를 해라. 근데 저는 이 말이 최악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예금으로 돌렸다가 올 초에 상승장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이제 하반기 와가지고 다시 상반기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투자하려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물리고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시장 상황 보고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가 저는 정말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투자 원칙, 철학이 있으면 그냥 쭉 가는 게 맞거든요. 마켓 타이밍 보고 투자해라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뭐 시장 금리 상황을 봐라. 금리를 누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연준 위원들도 금리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플레도 예측하지 못했고 인플레가 잡힐 것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그냥 정책이 따라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한테 뭐 연준 정책을 보고 뭐 FOMC 뭐 회의록을 보고 뭔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들도 못하는 건데 저 모든 투자는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이든 뭐 코인이든 뭐 주식 뭐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게 자기가 생각한 거 이상의 큰 부를 가져오면 좀 빨리 은퇴를 하는 거죠. 그 파이어족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안 되면 그냥 늦게 은퇴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결국은 모든 투자의 결론은 은퇴 준비, 노후 준비가 되는 건데 그럼 은퇴 준비, 노후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캐시플로우잖아요. 내가 한 달에 뭐 500이면 500, 300이면 300 뭐 필요한 돈이 있는데 이게 따박따박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피스텔 투자하시거나 꼬마 빌딩 하시는 분들도 월세가 따박따박 나올 거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하시는 거고 네. 주식 쪽에서는 이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월배당 이런 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배당주 투자하면 배당주가 따박따박 나와서 내가 노후 준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하면 월세가 따박따박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잖아요. 예. 똑같아요. 배당주도 마찬가지고 뭐 월배당도 마찬가지고 배당금이 달라지기도 하고 배당을 안 하는 해도 있어요. 배당을 안 하는 분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생활비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이걸 하면 뭔가 알아서 다 입금이 되고 나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는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굉장히 좋은 마케팅 수단인 건 맞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이제 뭐 월세 목적으로 뭐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뭘 했는데 자 공실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어요. 예. 근데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 상가를 10개를 갖고 있어. 지역도 달라. 상권도 다 달라. 그러면 분산이 되잖아요. 이쪽 상권이 죽더라도 저쪽에서 버텨주면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은퇴하면서 은퇴자금 뭐 2, 3억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상가를 하나 덜컥 삽니다. 대출 끼고 거의 뭐 몰빵식으로. 네, 몰빵이 돼버리죠. 네. 그리고 뭐 좋은 걸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덜컥 샀다가 이제 공실 나고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1억 손해 보고 팔고 뭐 이런 일도 많이 있고 오피스텔 샀는데 실제 세금 내고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네. 이자 내고. 그쵸, 뒤에서 다 까지죠. 네, 다 까지죠. 그래서 남는 게 없어. 처음에는 분명히 뭐 이 오피스텔 수익률 하면 뭐 5% 되고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 까보니까 남는 게 없네. 그리고 오피스텔 가격도 안 올라가. 그러면 없는 거예요. 배당도 비슷합니다. 배당이든 이제 뭐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인데 수익률은 두 개 합인데 월세나 배당 요 매달 나오는 캐시플로우 네. 그 다음에 매매 차익 요 두 개를 합쳐서 총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수익이 났냐 안 났냐를 따지는 건데 네.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은 줘서 좋은데 주가가 계속 빠지네. 네, 그러면 배당을 줬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가가 계속 빠지면 이 회사가 배당을 계속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고 또 기회비용이란 게 있거든요. 얘를 안 샀으면 배당 플러스 주가 합해서 만약에 3%인데 얘는 배당은 안 줘. 근데 4%씩 올라.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럼 배당을 해줘야지. 그냥 자가 배당하면 되거든요. 내가 팔았으면 돼요. 내가 필요한 만큼. 부동산 그게 안 되죠. 네. 근데 금융투자는 그게 돼요. 내가 필요한 만큼 계속 팔았을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의 결론은 노후 준비다. 은퇴 후 생활비다. 은퇴 후 캐시플로우는 꾸준히 뭔가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선 이제 유동성도 돼야 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 몰빵은 절대 안 된다. 네. 몰빵했다가 물리면 답 없는 거는 이제 겪어보셔서 아실 거고 주식 몰빵이든 부동산 몰빵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유동성이 있고 현금화 가능한지 봐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자산 배분 막 설명을 하면 너무 많아. 6개? 종목? 아예 하나만 딱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많이 피드백이 오시는데 네. 그냥 S&P 500 사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세요.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돈이 쌓여 나갈 동안에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출하는 순간, 인출이 딱 시작되면 이제 더 이상 납입은 없는 거잖아요. 인출이 시작되면 리스크가 뭐냐면 시퀀스 리스크라는 게 있는데 수익률이 매년 어쨌거나 계속 투자되고 있으니까 수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안 좋은 수익이 인출 초기에 몰려 있으면 이 돈이 바닥나는 속도가 2배 이상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S&P 500에 몰빵을 했어. 돈이 쌓였는데 문제는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미국이 하필 안 좋았어. 주가가 3년 연속 계속 마이너스 났어. 이런 적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은 예상했던 은퇴보다 자금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돈이 바닥나 버려요. 그래서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하면 위험한 이제 이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그런 거 한 가지만 그냥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귀찮아서예요. 귀찮아서. 귀찮음 때문에 내 노후를 건다? 저는 절대 반대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노후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 한 절반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예금한다. 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인데 예금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지금 뭐 예금에서 4% 주는데 인플레이션이 5% 오면 예금 하자마자 마이너스 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시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 저축성 보험으로 많이 이제 해요.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축성 보험 하는데 이게 남는 게 없어요. 네, 뭐 변액연금 하신 분도 많고 뭐 하는데 보험 사업비가 빠지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실제로는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극소수죠, 극소수. 네. 우리 일반인 중에 굉장히 극소수고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해도 되는데 이건 자기가 엄청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퇴직하면서 생긴 목돈으로 하나에 몰빵한다가 최악의 선택이고, 왜냐면 그 전에 공부를 안 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 있으시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전부터 상가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면 상가에 가서 청소를 하든지 뭐 일을 배우든지 그거를 알고 들어가야지 덜컥 넣어놓으면 다 돌아가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내가 60세 퇴직하고 상가를 샀는데 상가가 안 돌아가네, 생각처럼 돈이 안 나오네. 그럼 65세에 가서 그거 뭐 1억 손실 봐서 팔았어.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금융이나 이런 걸 계속 공부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 네. 이제 다행이긴 한데, 공부를 하실 때 하나만 계속 보실 게 아니라 이런 저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좀 분산해서 하셔야 되고, 부동산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도 이제 부동산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금융 투자를 하는데, 뭐 나 부동산 실물도 있고 너무 좋아라고 하시면 이제 부동산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 임장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해 막 이러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금융 투자를 같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전부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화하는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 하락기, 냉혹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금융 투자한 거에서 생활비를 찾아 쓸 수 있는 뭐 이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좋아하시더라도 금융 투자도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인 쪽, 가상화폐 쪽 지금 꿈틀꿈틀하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왔던데 K5에도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하죠. 뭐든 가능한데 이 자산이 다른 자산을 커버해 줄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그 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이제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기존 시장하고 다르게 움직인다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코인 움직임이랑 주식시장 움직임이랑 나스닥 움직임이랑 되게 비슷해요. 나스닥 올라갈 때 코인도 같이 올라가고 나스닥 빠질 때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코인이 움직여버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주식이나 나스닥을 갖고 있잖아요. 코인을 더 가져가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빠질 때 같이 빠져버리니까. 예. 상관성이 낮으면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상관성이 같으면 이거는 뭐 위험한 걸 하나 더 가져가는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죠. 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코인 시장 뜨니까 항상 가격이 올라가고 언론에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 갖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막 뒷차를 많이 타죠. 돈을 벌려면 그 전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제 큰 돈을 버는 거고 뒷차를 많이 타는데 그런 관심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 괜찮아요. 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넣는 건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투자 가용 자산이 10억이 있는데 10억을 다 코인에 몰빵하겠다. 이 자살행위죠. 네. 근데 투자 가용 자산이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다 코인에 몰빵하는 것도 전 굉장히 나쁜 태도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대박이 나서 내가 100억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다 날아가잖아요. 이 사람은 그 투자를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박을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더라도 뭐 여기에서 대부분 한 700~800만 원, 뭐 800만 원은 뭐 제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200만 원만 가지고 코인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긴 리밸런싱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완전히 이제 딱 선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보고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3년 해봐야 돼요. 메인 자산이 여기로 확 가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대체로 3년도 못 가져가거든요. 네. 요즘에 뭐 장기 투자자 기준이 3개월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봤는데 장기 투자 절대 안 하시잖아요. 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해요. 딱 장기 투자하는 케이스는 물린 다음에 못 팔아가지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시는 거 외에는 제가 장기 투자는 거의 못 봤어요. 카카오. 네, 카카오 네이버 이게 네. 21년에 사가지고 지금 뭐 그냥 갖고 가시는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회비용만 계속 날리고 있는 거라서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코인을 진짜 뭐 제대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세요. 100만 원, 딱 100만 원만 가지고. 코인은 어차피 뭐 24시간 들어가기도 하지만 뭐 사는데 뭐 금액 단위가 없잖아요. 그냥 소액도 살 수 있고 해서 내가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뭐 3개월 해보고 6개월 해보고 와 대박 났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돈을 다 넣는다. 왜냐면 그러면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만약에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작가님 이거 가지고 K 올웨더를 하기에는 너무 좀 이게 좀 미미한 거 아니냐. 뭔가 이렇게 좀 확 해가지고 에코프로에 2,000을 딱 태워가지고 화끈하게 상반기에 버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다 그런 얘기 하세요. 네. 뭐 자산 배분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서 그거 언제 돈 버냐고. 근데 이제 20대 30 초반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또 만나는 이제 50대 이 분들은 내가 별거 다 해봤다. 기술주부터 시작해서 뭐 옛날에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 다 안 됐어요. 안 됐고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극소수의 성공한 걸 보고 이제 몰빵 투자를 하시거든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거 해서 돈 번 사람 있죠. 네. 근데 그거 주식이나 코인에서 이제 뭐 몇십억, 몇백억 번 사람의 숫자보다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다 사장님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도 사장님이고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사장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다 잘 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굉장히 잘 됐고 10년, 20년 기업 경영하고 있고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코인에서 주식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네. 네, 손가락 안에 꼽고 어느 순간 언론에 안 나와요. 지난 이제 코인 화랑 장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젊은 부자들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투자 실력이 좋았다면 지금도 계속 돈을 벌고 지금도 언론에 나오겠죠. 네, 계속 책을 쓰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뭐 주식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식 해가지고 내가 뭐 몇십억 벌었다, 몇백억 벌었다, 막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지금도 계속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들어갔을 때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얼마나 벌 수 있느냐. 근데 자산 배분 투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를 조금 했어. 적당히 했어. 그러면 누구나 벌 수 있어요. 5%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밖에 못 벌어. 그게 어디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눠 놓자는 거죠. 최소한 일부 금액은 자산 배분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일부 금액은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면 해라. 예. 그리고 나서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럼 자기를 되돌아볼 때 계좌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거는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 막 뭐 했어. 공부도 하고 막 했는데. 샀다. 하다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내가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뭐 3%, 5%, 7% 계속 나오네. 은행 이자보다 높네. 요거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잘 됐다. 이거 하시면 돼요. 네. 재능이 있는 거네, 그치? 그쵸. 진짜. 거기에서 재능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죠. 네, 굉장히 확률적으로. 근데 이건 확률적으로 되게 높아요. 90% 이상의 사람이 다 돈을 벌 수 있어요. 10%가 누군지 아세요? 이거 하다가 에이씨 다 빼서 이쪽에 확 넣는 아, 그런 사람 있겠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못 견디고. 제가 17년도에 처음 이제 자산 배분 책을 내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뭐 블로그랑 유튜브를 하니까 피드백을 하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 자산 배분으로 많이 와요. 네. 어수선하니까. 막 공부해서 막 자산 배분 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저한테 막 피드백 막 줘요. 근데 이 시장이 한번 확 살아나잖아요. 네. 다 도망갑니다. 네. 왜냐면 자산 배분은 말 그대로 뭐 9%, 7%, 10% 이렇게 꾸준히 이제 쌓이긴 하는데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뭐 하나 딱 샀는데 그냥 주식 샀는데 20, 30% 그냥 쭉쭉쭉 올라가요. 네. 그럼 이거 스톱하고 여기 있는 돈 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22년 딱 맞는 거죠. 카카오 물린 것처럼. 두드려 맞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정신 바짝 드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작가님 이렇게 다시 연락이 와요. 네,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 연금 계좌, 개인 연금 계좌들이 있어요. 네.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거에 뭐 1년에 900만 원을 납입을 하면 세액공제로 148만 원을 줘요. 이거 무조건 받아야죠. 한 해가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고 거기에 넣은 이 900만 원을 놀리지 말고 요거는 자산 배분으로 투자를 하자. 요거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넣으면 이게 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연금 계좌라. 이거는 그냥 놔두고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죠. 네, 하고 싶은 거, 본인 하고 싶은 거.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900을 넣어서 연말정산 148만 원 받았어요. 148만 원 가지고 코인 하시라는 거죠. 네. 이거 어차피 정부한테 세금 이미 낸 거예요. 그거 세금 환급 받은 거거든요. 없는 돈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챙겨 넣었으니까 148만 원 가지고 코인도 하시고 뭐 알주식도 하시고 막 하시라는 거죠. 근데 1년 후에 딱 다시 보는 거예요. 1년 후에 보고 1년 후에 또 여기 900 넣고 148 넣은 거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지켜보다가 최소 3년 이상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상승장 한번 팍 가면 가거든요. 근데 3년 이상 안 가요. 네. 뭐 겪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엄청 빠지고 나서 유동성 딱 풀리고 뭐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미친 듯이 올라간 게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까지. 그 다음에 2021년 한 여름부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쭉 빠지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카카오 네이버 사신 분들이 이제 반토막 나 계신 거고, 네. 뭐 코인도 뭐 마찬가지고, 22년 걷고, 근데 올 초에 이제 또 반짝 반등을 했다가 지금 또 흐지부지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막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은 놔두라는 거예요. 3년은. 이렇게 쪼개서. 네. 근데 3년 내내 내가 이거 굉장히 잘 굴린다. 내가 확신이 든다. 하시면 하셔도 돼요. 네. 최소한 3년. 근데 3개월, 6개월 한 다음에 나는 주식으로 난 돼. 난 코인으로 난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되게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3개월을 해봐라가 아니고 3년을 해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3년은, 테스트를. 3년은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상승장, 그리고 하락장, 횡보장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짧아진 것 같긴 한데, 뭐 당장 뭐 동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게 2020년 봄이잖아요. 네. 봄부터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딱 3년 지났거든요. 네. 3년 사이에 엄청난 상승장. 코스피가 1400에서 3200, 300까지 갔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빠져가지고 뭐 어쩌고 하고, 그 작년에 뭐 다 빠져가지고
이제 부동산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올 연초부터 또 막 갑자기 확 네. 뛰었고 이거 시장을 겪어봐야 돼요. 어. 이거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 돈 넣어봐야 돼. 아, 맞아요. 돈 넣어서 피도 말라보고 막 이제 오를 때 막 흥분도 해보고 막 이걸 겪어봐야 네. 그 위험 감내도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감리도. 위험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해서 나는 뭐 반토막 나도 괜찮아. 2배, 3배 벌면 난 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반토막 나잖아요. 그게 진짜 잠 안 오죠. 그리고 이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일 때랑 억 단위 넘어갈 때랑 이제 또 차원이 다른 그 부담감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30 분들은 이제 뭐 금액이 적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해봐야 돼요. 절대 제가 이제 뭐 하지 마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이제 조금씩 나눠서 해보고 돈을 넣어야 공부가 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돈을 넣어서 내가 직접 해봐야 공부도 많이 되기 때문에 네. 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 네. 그 블라인드 앱에 가끔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계좌 박살난 아, 네네네. 짤이 이렇게 막 네. 마이너스 80%뭐 마이너스 70% 그쵸.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쵸. 너무 많죠.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분들 금액도 커요. 네, 커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래서 뭐 정신승리 하는데 이게 하락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50% 까진 다음에 이제 원금 회복하려면 이게 수익률 100%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제 딱 맞는 최적의 이제 자산 배분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네. 사기꾼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아, 네,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없고 그러면 다음 달에도 저를 불러야 돼요. 다음 달에 가서 이거는 한 달만 유효합니다 얘기하고 다음 달에 가서 자 이번 달에는 금을 5%를 더 넣으세요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시장을 다 예측한단 말이거든요. 근데 시장을 예측하면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 주식이 가장 좋을 거면 주식에 몰빵해야죠. 있는 돈 전부 다. 뭐 미국 주식이 미국장에 간다 그러면 미국장에 몰빵해야죠. 그걸 왜 분산합니까? 못 맞추니까 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호랭이 TV에서 계속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달에는 뭐 주식을 한 5%더 넣고 네. 그 뭐 백그라운드 설명은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GPT한테 물어봐도 다 해줄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안 맞으니까 계속 틀리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또 출연해가지고 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한 10개 얘기한 다음에 그 중에 맞는 것만 얘기하면 리뷰하는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까지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단톡방으로 유인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찍어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전망을 못하니까 자산 배분하는데 이번 달엔 이게 좋습니다. 다음 달엔 뭐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시장 전망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맞춰요? 금리도 못 맞추는데 네, 금리 한 번 안 올라간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엄청 불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금리를 내렸다? 그럼 이제 난리 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 되게 이렇게 막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는데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가요 또. 뭐 되게 단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제 하마스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전쟁 처음에 터졌을 때는 유가가 올라갈 거라고 다 기사에 나왔죠. 맞습니다. 왜냐면 뭐 그 이벤트가 생길 거다. 그래서 뭐 유가가 엄청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유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더니 지금 유가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중국의 수요가 줄었대요. 갑자기? 네.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알 수가 없는 거가 정답이죠. 물론 이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터지는데 다만 이제 뭐 그런 분위기, 정세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건 전 좋다고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 A니까 B고 B니까 C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안 맞으면 내 돈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대응을 해야 되는 거네. 전망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는 것도 대응을 하려면 시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시장 이해 못 하시잖아요. 어려워요. 너무 네. 복잡해요. 네, 복잡하고 절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배제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예측을 해요. 어떤 걸 예측하냐면 이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요. 네, 굉장히 긴 시간에 거쳐서 검증이 돼서 그리고 이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퀀트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이 상관관계가 실제 왜 그러냐를 우리말로 설명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과 국채가 상관관계 낮은 이유가 뭐야? 계량적으로 이제 분석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이 또 돼야 돼요. 숫자는 맞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건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거 우연히 얻어 걸리는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식 국채는 주식시장 안 좋으면 정부에서 시장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요. 근데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식에 참여했던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 굉장히 큰 돈들이 국채로 돈을 옮겨요. 그래서 국채 수급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항상 맞냐? 항상 맞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2022년이 안 맞았죠. 둘 다 빠져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상관관계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산 배분 뭐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상관관계가 같아졌을 때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이랑 국채가 가격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이것도 상관관계가 높아진 건데 이건 그냥 돈 벌었으니까 다 좋거든요. 그 언론사에서 기사를 안 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거든요. 아니, 돈 벌었으면 됐지 뭐. 네. 근데 이제 둘 다 빠졌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상관관계가 항상 반대는 아니고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식 국채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달러나 금 이런 것들을 섞어놔야 되는 거죠. 가장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주식. 네, 주식 쪽은 어떤 식으로 좀 종목을 이제 ETF 내용이 되게 많긴 하던데 네, 네, 보니까 어떻게 좀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주식을 이제 할 때, 네. 그 우량주 장기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네.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말은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무책임한 거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오늘. 네. 왜냐하면 우량주의 정의가 없어요. 우량주. 사전에 보면 우량주가 수익과 배당이 높은 인류 회사의 주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수익도 네. 많고 배당도 높고 인류 회사래요. 근데 이게 결과예요, 결과.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 삼성전자 우량하죠. 네, 우량한데 결과잖아요. 지금 우량한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냐? 요거랑 나중에 우량해질 주식을 사는 거랑 이제 후자가 맞거든요. 돈을 벌려면 지금 우량한 거 말고.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주 다 우량하죠. 뭐 애플도 우량하고 구글도 우량하고 아마존도 우량하고 다 우량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을 사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거죠. 지금 우량한 주식이 아니라 미래에 우량해질 주식, 주가가 오를 주식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량주의 장기 투자는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우량해질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답을 잘 못하죠. 네. 그래서 보통 시가총액 상위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량주가 되기 전에 얘네가 아주 작았을 때 샀어야 큰 돈을 버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량주 사면 장기 투자할 수 있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2020년, 19년 이쯤에 네. 팡이라는 단어 유행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거 샀죠. 팡을 샀는데 2022년에 얘네가 한 뭐 반토막 이상 많이 깨졌어요. 네. 깨졌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을까? 이런 부분. 장기 투자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22년에 66% 빠졌으면 23년에 얼마가 올라야지 이제 원금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회복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 탑10 중에 엔비디아만 회복됐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팡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팡에 있는 애는 넷플릭스예요. 네. 엔비디아가 아니라. 네. 근데 뭐 엔비디아 말고는 사실 2022년 초 가격 회복 못했어요. 아직도. 올해 장 좋았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량주를 엔비디아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AI 어쩌고 하면서 엔비디아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하던 비즈니스가 바뀐 게 없어요.
계속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작년에 했어야지, 작년에. 작년에 엔비디아 얘기를 해줬으면 다 엔비디아를 샀겠죠. 그래서 막 150% 올랐을 텐데 그땐 얘기 안 하고 지금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내년에 오를 걸 얘기해줘야지. 작년부터 해서 이미 오른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기 너무 편하죠. 사람들이 다 아니까. 예. 근데 큰 도움 안 되는 얘기죠. 네. 작가님, 저는 이 테슬라의 중장기 비전을 보고 이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가져갈 테슬라 ETF 곱하기 3에 몰빵할 건데요. 네네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쵸. 예. 그 몰빵의 결과는 네. 대박 아니면 쪽박이잖아요. 네, 아주 심플합니다. 네, 심플한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저는 전기차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런 것에 계속 1등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과거를 봤을 때, 과거의 어떤 산업 지형들을 봤을 때 1등인 회사가 계속 1등 하는 것도 일단 어렵고요. 두 번째는 계속 1등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내 주가 수익률이 높으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휴대폰을 이제 삼성이랑 애플이 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십수년 전에는 노키아라는 회사가 전 세계를 거의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무도 노키아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애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차에서 또 지금은 이제 납도적인 일이지만 전기차를 거기만 만들진 않잖아요. 뭐 중국 회사들, 뭐 유럽 회사들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1등이 바뀔 수도 있고 혹은 1등은 뭐 이렇게 1등이야. 근데 2등이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 그러면 수익률은 얘가 훨씬 높은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얘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정답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방식을 또 많이 선호하시던데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만 나는 사모은다. 네네. 이런 전략도 또 추구하시는 그쵸.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방법이죠. 그런 것도 방법인데 그 시장을 그냥 사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 1위를 계속 바뀌면 그걸 계속 사는 것도 방법이죠. 방법인데 그 전략이 검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물론 가끔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EBS 다큐멘터리에 어떤 택시기사 인터뷰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네네. 삼성전자를 20, 30년 동안 모아오셨다. 네. 나중 인터뷰 보니까 삼성전자 말고 딴 것도 했다고 네.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사무시기 시작한 20, 30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도 아니었고 네. 생각보다 약간 중견급이었거든요. 메이저 탑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사서 그냥 모은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 굉장히 쌌을 때 아무도 안 쳐다볼 때 그때부터 사서 모은 사람은 돈 벌었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택시기사분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대우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면 대우를 1970년, 80년대 대우그룹을 막 사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완전 폭망했잖아요. 그룹 해체됐잖아요. IMF 때. 그러니까 내가 뭘 골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너무 큰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주식은 어떤 걸 담아야 될까요? 어떤 구성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 초보 투자자는 그냥 지수를 사는 게 맞죠. 지수. 네, 지수 인덱스. 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종목들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 S&P 500 안에 들어가는 종목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네. 누군가는 새로운 기업이 나와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서 500위 안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서 잘 못하는 그런 기업은 퇴출이 계속 돼요. 계속 물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냥 S&P 500 지수를 사두면 그 지수의 흐름대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데 개별 기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남아있기 어렵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런 거고 무조건 지수를 해야 되고 내가 중수다. 내가 뭐 투자한 지 5년이 넘었고 5년 이상 됐고 개별주를 내가 별도로 했는데 개별주 성과가 굉장히 좋다. 이런 이제 중수 이상의 분들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고수익을 원하니까 개별적으로 하시는데 공부를 하시는 건 전 좋아요. 네, 공부를 하시는 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네. 금액을 크게 가져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음. 네. 그리고 지금 당장 해가지고 내가 확 벌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3년은 본인을 좀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네. 최소한 3년은 한 300에서 500 정도만 넣고 내가 생각하는 뭐 가치 투자든 모멘텀 투자든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걸 넣고 500만 원 가지고 계속 굴렸는데 이게 뭐 1000만 원 되고 2000만 원 됐다. 근데 그게 6개월 사이에 일어난 거는 별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3년은 지켜보고 그 정도가 되면 3년을 내가 끌고 간 계좌에서 연 수익률이 뭐 30% 40% 낮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죠. 그 사이에 시장이 상승장 하락장을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겪었을 거니까. 근데 이제 워렌 버핏 수익률이 2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분이 50몇 년 동안 20%를 낸 거죠. 네. 어마어마한 게 된 건데 결국은 초보자가 이제 투자에서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게 이 시간이거든요. 투자 성과는 이제 투자 원금의 종잣돈 곱하기 1 플러스 수익률, 그 다음에 제곱으로 해서 기간이 들어가잖아요. 네. 기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간 누구나 공평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우리 은퇴할 때까지 뭐 2, 30년 시간 똑같아요. 워렌 버핏의 재산의 뭐 99%가 60세 이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 워렌 버핏 지금 93세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60세에 100억을 벌어도 90대가 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면 그게 몇 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억 있으면 아무도 투자 안 하실걸요? 그냥 놀고 싶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부를 못 얻어요. 아. 근데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힘이 있으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이 시간을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뭐 정부의 국민연금에 기대는 노후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노후자금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사장님이 자를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는 날짜 내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은퇴 준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박을 노리는 심리 이해하는데 그건 이제 소액, 그리고 최소 3년 이상 봐라. 네, 나머지는 대부분은 자산 배분으로 최소한 시작하자. 초보는 고수라고 하면 제가 뭐 말 안 하죠. 알아서 잘. 네네, 알아서 잘할 거니까 전혀 말 안 하고. 근데 거의 다 초보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 거의 다 초보예요. 자기는 중수라고 생각하지만 중수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네.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주식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5년 이상 됐는데 내 이 계좌의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고 난 시장 대비해서 얼마의 아웃퍼폼을 가지고 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면 주식 투자 10년 하신 분들도 그냥 5천 넣고 굴리고 있는데 대충 5천 그냥 있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셨어요? 나 산 건 엄청 많아. 그 종목에 대한 이 시나리오는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 회사의 뭐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뭐 이런 스토리텔링 엄청 잘하세요.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회사들 전체에 대한 본인의 투자 성과, 그게 본인의 실력이잖아요. 그걸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플러스 났으면 난 플러스 났다고. 이게 다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실력이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부동산도 비슷해요. 그나마 부동산은 건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이거 얼마에 사가지고 딱 100% 먹고 팔았는데 그 기간이 뭐 실제 제가 만나 뵀던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얼마나 걸리셨어요? 10년 걸렸대요. 그럼 7.2% 수익률이거든요. 엄청 높은 수익률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3년 만에 100% 먹었대요. 아, 그건 인정.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부동산이 그러냐? 아니래요. 네. 3년 만에 먹은 것도 있고 10년 걸린 것도 있고 아직 못 판 것도 있고 까먹은 것도 있고. 네, 까먹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일 잘 된 것만 얘기해요. 제일 잘 된 것만. 내가 어떤 건 뭐 이런 뭐 가치주를 사가지고 뭐 3년 만에 뭐 3배를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다 해서 정산해 보면 계좌의 수익률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하면 이제 답변 못하죠. 계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자가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안 불어나고 있으니까. 네. 부동산도 비중이 높은 사람도 있고 주식 비중이 높은 사람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부자인 사람, 뭐 조금 여의치 않은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좀 최근에 가장 많이 질문,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좀 많이 받는 질문은 뭐예요? 고민. 이제 제가 제 유튜브로 퇴사 상담소라고 네. 퇴사할 수 있나 이걸 이제 상담해주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 간단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투자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 질문하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거꾸로 물어보죠. 투자하신 지 얼마 됐냐고. 네. 기간을 많이 물어봐요. 그럼 보통 3, 4년이에요. 3, 4년. 다 2020년 이때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고 좀 더 빠르면 이제 19년 아니면 뭐 21년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제 자산 배분 투자 계좌를 계속 성과 공개를 한 4년 반 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6, 7% 수익이 나요. 운 좋으면 8%도 나고. 그래서 정확히 이제 수익률 계좌를 공개하니까 저는 이제 미래가 설계가 되는 거예요. 내 투자 실력이 이 정도야. 그래서 내가 여기 돈을 얼마만큼 넣으면 나중에 이게 얼마 되는 게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상담을 하다 보면 뭘 갖고 계시냐고. 아까 한 분 최근에 이제 얘기하셨던 분이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21년 여름에 샀대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억 단위가 넘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그냥 깔끔하게 1억이 있는데 현금 1억이 있는데 그 3개 살 거냐고. 안 산대요. 그럼 지금 당장 이걸 팔아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서 이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죠. 잘 안 되는 거 이해는 하는데 계속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부터 다시 하시라고. 아니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이분은 투자를. 네. 자기도 혼란스럽대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계좌도 엄청 많아요. 계좌도 엄청 많고 막 미국 주식도 손 대고 막 별걸 다 가지고 있어요. 막 듣도 보도 못한 주식들 막 가지고 있어요. 왜 사셨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이게 좋다고 해서 조금 사봤대. 몇백만 원. 그리고 뭐 항생테크 막 ETF로 갖고 있어요. 그걸 왜 사셨냐고 물어보면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그 무슨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중국의 테크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샀대요.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사놓은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뭐 전혀. 그래서 엄청 종목은 많고 관리는 안 되고 돈은 꽤 묶여 있는데 돈은 녹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팔라고 그냥 다 파시라고. 그거 지금 돈 있으면 그거 안 사실 거 아니냐고. 안 산대. 그때는 좋다고 해서 샀는데 지금은 좋은지 모르겠대. 그래 다 파시라고. 그러면 자산 배분은 이해가 좀 되셨냐고. 책 다 봤대. 다 이해했대. 그 이해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더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소액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메인, 앵커, 그리고 노후 자금, 뭐 연금 계좌에 있는 거는 어차피 개별주도 안 되니까 자산 배분 굴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기존 계좌 정리를 못 해요. 막 변액보험 10년 만기됐는데 원금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팔고 싶은데 못 팔겠대요. 왜요? 너무 오래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아까 이제 주식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는 거랑.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딱 드리는 말씀이 기대 수익하고 예상 위험을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기대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게 0%. 사업비 떼고 뭐 하면 0%래요. 위험은요? 위험은 없는데요. 기대 수익 0%를 왜 가져갑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거는 기대 수익, 예를 들어 자산 배분 기대 수익 얼마 될 것 같아요? 자기는 7% 안 나온다고. 그래서 한 5%만 나와도 된다. 그럼 5%가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뭐 카카오 갖고 있는데 기대 수익 얼마입니까? 기대하고 싶지 않아. 안 보고 그냥 안 보고 싶.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안 보고 있다고. 그리고 막 계좌도 따로 막 쓰고. 그냥 그거는 기회비용을 계속 날리는 거라서 그거는 장기 투자도 아니고 원금 회복하면 그때 가서 정리하겠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금 회복하면 정리 못 해요. 원금 회복했다는 말은 엄청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계속 들고 있어요. 아, 그 사람 심리가 참 묘합니다, 네네네. 진짜. 그래서 이 심리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투자는 심리가 80, 기술이 20이라고. 너무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뭐 부동산, 뭐 주식 상관없이 심리가 거의 다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좋아하는 게, 저도 심리가 당연히 일반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규칙 처음부터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정해놓은 대로만 합니다. 어. 네. 주식이 올라가면 저도 주식 비중을 더 늘리고 싶어요. 심리적으로는. 근데 그 경험을 많이 해보면 이거를 자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02년, 3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20년 정도 했잖아요. 어. 뭐 2008년 반토막도 겪었고, 뭐 2011년 뭐 별걸 다 겪고, 상승장도 겪었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은 최근 2, 3년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금융시장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유튜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역대급 상황이라고 막. 무슨 역대급이에요. 주가 반토막도 안 나는데. 네, 2008년 주가 반토막, 2000년 주가 반토막. 작년에 주가 20%, 30%밖에 안 빠졌어요. 그 역대급 상황은 아니죠. 인플레이션은 뭐 역대급이긴 하죠. 40년 만에 온 거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을 뭐 역대급으로 뭐 이런 역대급 아니고, 이 정도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냥 상승장도 항상 있는 거고 하락장도 항상 있는 거라서 그냥 항상 있는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덜 휩쓸리게 되죠. 이런 얘기를 하면 자주 안 불러요, 저를. 자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역대급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셔야 된다, 이번 달엔. 네. 다음 달에 다시 와서 또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시장이 그렇게 안 흘러가잖아요. 네, 그리고 전혀 전망이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좀 조심하시고 하면 좋겠다. 그래도 작가님은 어쨌든 본인만의 그 지금 매크로를 보는 뷰는 있지 않습니까? 매크로를 보는 뷰가 있죠. 네. 저의 관점이 있죠. 네. 네. 금리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20년 동안 고민을 했죠.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제 생각은 있어요. 근데 생각이 여기까지 못 내려오게 해요. 생각으로 매매하면 안 되니까. 네, 엄청 많이 실패해봤죠, 저도. 네, 이럴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뭐 해봤는데, 엄청 많이 실패하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물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어딘가에. 네, 절대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네, 자기 혼자 하겠죠. 네, 자기 어떤 예지력이 있으면. 그리고 사실은 그게 있으면 우리나라의 부를 그 사람이 다 가져갔을 거예요. 다 맞출 테니까. 어쩌다 한번 맞힌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어쩌다 한번 맞추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릴 수는 있겠죠. 내가 맞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부를 획득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할 수 있냐, 반복할 수 있냐거든요. 수익화를.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 들어가는 방법을 익히면 다음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경매로 버는 방법을 익히면 다음 경매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자산 배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반복 가능해요.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되게 커스터마이징 잘했어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이 투자하게끔 되게 커스터마이징도 잘했고 디테일한 걸 되게 많이 챙겼죠. 챙기긴 했지만 이게 학계에 나온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그래요? 네, 1950년에 이제 나온 이론이고, 그 전에 이제 박사 논문으로 나온 게 그때였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검증됐잖아요. 그리고 천억씩 굴리는 연기금들이 자산 배분 쓰고 있고,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거지 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이 이미 된 방법이거든요.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검증이 된 방법이니까 저도 이제 쓰고 있는 거고, 제가 써보니까 제가 이제 계좌 공개, 수익 공개를 하면 당연히 쫄리잖아요. 내가 책을 써놓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이 마영골 2019년에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 공개를 했거든요. 나는 이런 논리로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연금 계좌를 계속 공개를 했어요. 그럼 깨지면 이제 쫄리잖아요. 무섭잖아요. 욕 먹을 거니까. 네. 계좌도 깨지고 욕도 먹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도 이제 엄청 깨졌을 때, 저 그냥 리밸런싱 한다. 블로그 이렇게 썼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뭐 지수가 뭐 1400이 됐는데, 1000포인트까지 빠질 거래요.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반등할 거다. 항상 반반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고민하는 거죠. 이 사람 말이 맞을까? 이 사람 말이 맞을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리밸런싱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적금에서 한 거죠, 계속. 다시 막 3천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다음 내년에 3,500 간다. 어떤 사람 이제 피크 쳤다. 이제 떨어질 거다.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양쪽 방송을 보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리밸런싱으로 대응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별로 이제 부담이 없죠. 스트레스 안 받고. 작년에, 그러니까 발 뻗고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집을 빼고는 전 재산이 자산 배분 투자가 되어 있어요. 개별주 안 하냐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안 합니다. 아예 일절 안 하세요? 네네. 소액으로라도? 안 해요, 안 해요. 와. 해봤죠, 예전에. 투자 초창기에. 제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해요. 돈을 벌어도 찝찝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빠졌어도 난 할 말이 없어. 내가 생각한 거랑 다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고, 뭐 계좌 핸드폰 보여달라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보여준 적도 있는데, 뭐 개별주는 전혀 안 하고요. 잘 모르니까. 근데 자산 배분 투자로 부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뭐 7%, 8%가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10년에 2배잖아요. 72 법칙 계산해 보면 10년 2배면 20년 4배예요. 상당히 큰 자산을 가지고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권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이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많이 알아라라고 해서 오늘도 나오게 된 거고, 이게 그 굉장히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은 다 나올 수 있어서. 그러면 이게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70년 이상 된 방법인데, 그러면 작가님은 우리 한국형으로 어떤 디테일을 조금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환율 변동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이미 다 달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은 달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너무 땡큐죠. 왜냐면 주가가 빠질 때 달러가 올라가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은 이걸 이용할 수 없는데 우린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달러를 투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 주식을 사는데 환노출로 사거나 금 ETF를 사는데 환노출 되어 있는 ETF를 사게 되면 달러 투자를 겸하게 돼요. 그러면 작년 같은 하락장에도 많이 안 빠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상장되어 있는 ETF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하거든요. 네. 작년에 뭐 ETF 처음 공부라는 책도 내기도 했는데, ETF 별로 특징이 달라요. 어떤 뭐 보수도 다르고 운용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다 찾아가지고 뭐 이 자산군에 가장 적합한 ETF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매칭을 해놨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차별화는 이거 제가 운용하는 실제로 제가 제 돈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이 정도 좀 왔으면 이제 배분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좀 나눠서 다시 재배분을 하시는 거예요? 리밸런싱 네.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데 네. 가장 심플한 거는 한 달에 한 번 그냥 하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월급날. 좀 더 수학적으로 정밀한 거는 균형이 깨진 것만큼 균형이 얼마나 깨졌는지를 체크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 매일 봐야 돼요. 균형이 얼마나 깨졌는지 매일 봐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상담하신 분 중에 이제 개발자 분이 있었어요. 자기 프로그램 짰대요. 그럼 괜찮다고. 그럼 짜서 자동으로 보는 건 상관없다. 나머지 분들 그걸 어떻게 맨날 봐요. 그리고 프로그램 짰다고 해도 이게 8%가 적당한 거냐, 9%가 적당한 거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거든요. 그게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달라요.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는 건 맞는데 리밸런싱 얼마나 자주 해야 되고 막 이거 뭐 디테일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자라고 하면 깜빡해서 2달에 한 번 하거든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하다. 예. 근데 1년 동안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어떤 책에 보면 1년에 한 번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버튼 멜킬이라고 이제 프린스턴대 명예 교수인데 그분도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시고 뭐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책에는 1년에 한 번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 책 번역서에 해석 추천사와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거 틀렸다라고 썼어요. 네. 추천사인데? 네. 출판사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그리고 한국의 제도는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이게 추가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식이 있는데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 2,000포인트로 끝났어요. 남는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 근데 2,000포인트에서 자산 배분인데 중간에 3,000을 갔다가 다시 2,000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중간에 리밸런싱을 했잖아요. 그러면 3,000이 갔을 때 고가 매도를 해요. 네. 고가 매도를 해서 뭔가를 샀겠죠. 그 다음에 싸질 때 이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나요. 이게 리밸런싱 보너스라고 하거든요. 리밸런싱을 통해서 보너스 수익이 생긴다. 또 반대로 주가가 2,000에서 1,000 됐다가 2,000 되는데 1년 동안 리밸런싱 안 하면 이게 1년에 한 번 하면 남는 게 없는데 중간에 리밸런싱을 했으면 이게 싸게 샀잖아요. 싸게 산 게 다시 2,000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 보너스가 생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은 이제 자주 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자주 하냐에서는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뭐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있어요. 어떤 분은 매일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매매 수수료 없으니까 매일 해도 되냐? 매일 해도 되는데 매일 할 이유는 없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니까 실험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실험하는 건 괜찮죠. 매일매일 정시간에 들어가서 이거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네. 기본적인 수익은 분산해서 다 가져오고 리밸런싱 보너스를 챙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 뭐 상속까지는 모르겠지만 증여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네, 그렇죠. 자녀 때문에. 네. 네, 이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그 제가 올 초에 그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돈 굴리기라고 네. 요 자녀 이제 증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썼어요. 자녀 자금도 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적당한 수익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를 이제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썼고 크게 자녀 일단은 아이들 세뱃돈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대부분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챙겨서 이렇게 해줘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2천만 원 증여 한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런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본인 연금 준비부터 해라. 네. 본인과 남편의 연금 계좌부터 꽉꽉 채워라. 그러면 자녀한테 증여해 줄 돈이 없을 거거든요. 네. 본인 노후 준비도 안 하면서 내가 너한테 자녀한테 뭐 우리 딸한테 내가 2천만 원 증여해 줬으니까 난 뭔가 되게 많이 해준 것 같고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전혀 아니고 자녀한테 선물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부자 부모님이에요. 노후가 부자인 부모님. 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자녀 계좌에 뭐 몇 천만 원 1억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부자로 은퇴를 했어야 돼요. 네. 자녀가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 하잖아요. 자녀도 먹고 살기 바빠요. 그죠? 자기도 집 사야 되고 뭐 우리랑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 걸 겪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부모가 노후 준비 안 돼 있어. 생활비도 없어. 자식한테 손 벌면 그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부모가 연금 세팅을 잘 해놔가지고 은퇴하고 한 달 뭐 300, 500을 국민연금 빼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캐시플로우가 나온다고 하면 노후에 그렇게 돈 많이 안 쓰거든요. 국민연금도 나올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500만 원 나오는 거에서 한 200만 원 세이브 아껴놨다가 딸한테 주는 거예요. 너 생활 보태쓰라고. 이게 훨씬 좋은 증여예요. 네. 생활비로 주는 거는 이제 증여가 아니거든요. 그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녀한테 뭘 해주고 싶어.
뭘 해줘요? 부자 부모님을 물려줘야 된다니까요. 예. 연금 부자인 부모를 선물해줘야 돼요. 그럼 내 노후를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내 연금 준비 잘 되면 자식한테 돈 다 쓰게 돼 있어요. 돈 남는데 뭐. 자식 힘들어하면 당연히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때. 지금 2천만 원 중요하고 이런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 챙기면 되겠네요, 나를.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적당히 분산해놓고 꾸준히 가져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주식을 24% 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금이 좀 싫어가지고 금 비중을 좀 줄이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를 완전히 빼버리거나 아니면 주식을 다 나스닥으로 넣거나 이런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네, 돈이 이제 모이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벌써 제가 자산 배분 계좌 오픈한 게 4년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적으로 3, 40%예요. 연 단위로는 6, 7%, 8%지만 네, 누적으로는 30%, 40%, 뭐 시장 좋을 때는 50%까지 가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5년이 안 됐잖아요. 저는 계속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10년 되면 100%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나서 하시면 늦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100억을 번 다음에 만약에 책을 썼으면 아마 속깃했을 거예요. 자산 배분해도 100억 모을 수 있네. 그러면 저는 이제 되게 할아버지 돼가지고 나 100억 모았어. 7%로. 몇 년이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 하시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검증을 해보는 거죠. 연구를 하면서 논문도 보고 책도 보고 네. 검증을 한 거를 이제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최소한 연금 계좌는 이제 좀 따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붙고 계좌가 불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그럼 절약해서 더 넣고 싶어요. 네. 절약도 자동으로 되거든요. 요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자 되는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부자를 그 뭐 회사의 사장님하고 이제 비교하면 안 되고, 옆집에 뭐 옆집 식당 사장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재산이. 어제 나하고 비교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제 나, 작년에 나보다 내가 부자 됐어. 자, 부자가 되는 건 두 가지죠. 내가 넣은 돈 그리고 불어난 돈 두 가지가 합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나 계속 부자가 되고 있어. 요게 계속 보이면 미래가 불안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럼 난 어느 정도의 자산가로 은퇴를 할 수 있고 이 자산을 굴려서 생활비를 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어, 이런 게 나오면 돈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돈 굴리는 재미도 있고, 그런 거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은 부자 되면 뭐 하실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미 지금도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집도 있고, 물론 빚도 있습니다. 빚도 있지만 금융자산도 있고 계속 이게 불어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일을 해서 버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당연히 같이 쌓이는 거고, 제가 은행을 받는 이유가 네. 이런 책을 쓰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책 때문에. 요 피드백이 저한테 굉장히 컸어요. 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갈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걸 싫어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담도 이제 뭐 다 무료로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저의 어떤 뭐 제가 어떤 드린 도움 때문에 도움을 얻었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피드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자문사를 하는 이유는 네. 책에 다 설명했어. 근데 못하겠대.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실천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다 알겠는데 못하겠대. 그리고 샀는데 리밸런싱 안 했대. 막 이런 것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직접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문사의 자문상품 같은 거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지금 그런 걸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70, 80 돼도 그냥 일을 할 것 같아요. 네, 뭐 커뮤니케이션 하고 소통하고 제가 도와드려가지고 그분이 이제 어떤 노후 준비 좀 잘 되시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지켜보는 게
뭐 괜찮은 것 같거든요, 삶에서. 이 얘기는 꼭 끝으로 하고 싶다. 재밌는 게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만나면 주식을 아예 안 봐요. 네.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집도 안 사요. 그래요? 네네네. 어. 전세 깔고 있는 것도 아깝다고 그냥 어. 월세 살면서 전부 다 이제 투자하시고 부동산 쪽은 또 이쪽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되게 많잖아요. 좀 넓게 보고. 근데 몰라서 안 하는 거랑 알면서 안 하는 건 다르거든요. 야, 채권이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난 그거 아는데 나한테는 안 맞아. 그래서 안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약간 오픈 마인드로 좀 공부를 해보시고 접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네.